풀려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풀려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구속기한 만료로 김용현도 나오고 곧 이어서 여인현도 나온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내란 세력이 사실은 준동을 하도록 공간을 다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아까 받아들여야 모습은 되나? 그렇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자들이 무슨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란을 획책한다거나 자기들의 옛날 수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조직적인 또 반란을 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점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구속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인영 외에도 이제 그 방책 사령관부터 주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하게 좀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고백하는 것. 윤석열은 사실 본인과 본인 배우자밖에 지금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 수도 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실제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윤석열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는데 예.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면 이준우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 잡아떼다가 예.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 저자들은 그 윤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리고 대선도 자기들이 결집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종의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좀 와야 되는 과정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 내가 다시 윤이 복귀하면서 내가 다시 화양연화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의 판단 및 행동과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많이 달라진 거라서 저는 진실을 말하고 본인의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윤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시킨 바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고 그 국헌을 물락해 할 생각도 없었는데 쟤들이 이상한 짓 한 거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법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면서 듣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좀 진솔하게 고백하고 제일 먼저 보석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본인들의 판단에 좀 고려가 될 것이고 이제 특검 수사를 받아보면 그 강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이제 내란 특검이 주로 수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강도나 내용이나 요지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적에 아 이게 뭔가 그 기술이 들어갔구나, 뭔가 누군가가 약을 쳤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 더 버팅길 거고 그게 아니고 이 강도나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내가 여기서 대충 그 뭉개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란 종사자로서 구속이 돼 있지만 아직도 외부의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진실을 고백할 만한 여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경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도 아직 버티고 있고 예. 검찰도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특검도 지금 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갈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이해를 예. 하면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빨리 나와서 진실을 고백해 줘야 윤석열, 김건희가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과 함께 주동을 했던 김용현도 좀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펄펄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에 힘주고 뽕 넣어서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이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개인적인 의리나 무슨 충성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무슨 비서관 정도를 하고 네. 다른 무슨 그 전문 자격증이나
특별한 저기가 없이 퇴직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독재에 가까운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얻어서 가는지를 보시면 공직을 벗어난 다음에 그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도 실제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하다못해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자들은 무슨 저기 사회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리, 뭐 일종의 고문, 뭐 자문위원 이런 이름으로 또 김앤장이 또 그런 사람들을 대거 수집해가지고 또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그 회전문을 돌아가지고 다시 또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고. 근데 민주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완전히 배신하고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자리를 얻는 한덕수 같은 사람 말고 보셨습니까? 그렇게 거의 다 뭐 안정적인 자리를 그런 아예 하는 없죠. 사람 뭐 없죠. 아예 자기는 다들 이제 그 순간부터 딱 백수 돼가지고 대출 예.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걱정부터 예.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도 여기서 소위 내란 카르텔에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몇 년을 살든 나와가지고 자기 노후를 챙겨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 근데 여기서 배신을 하고 져버리면 그 카르텔에서 자기를 외면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국정은 안정이 되는데 세력 간의 이동이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저쪽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되거나 네. 버티면 우리도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 되는 거 보십시오. 예. 어떻게 이게 이대로 가다가 우리 완전히 무너지고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똘똘 뭉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재벌, 기업,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제가 그런 정부 산하기관에 진보정권 출신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열에 한 건쯤 듣고요. 웬만하면은 그쪽에 보수정권에 했던 사람은 무엇이라도 다 찾아가서 다 들어가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단체 한 명 되니까 거기 줄만 쫙 서더라도 산하기관에 그렇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고 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리고 것도 또 직접 제가 목격한 적도 있고요.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면은 그 이권 카르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고받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이 역할 분담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잘 하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브로커들 만나가지고 이거 건네주고 대가 받고 이런 구조가 워낙 완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 틀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 하나 희생시키는 걸로 저기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검찰의 어떤 독점적 수사기소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유용한 방패막이로 작동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가 사법연 수업 마칠 때부터 늘 하는 얘기가 사유를 얻으려면 검사 사유를 얻어야지 그리고 검사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판사는 별 쓸모가 없다. 판사를 하느니 차라리 경찰 데리고 하는 게 자잘한 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낫다. 이런 소리를 그냥 마담들을 통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생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의 삶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하는 건지에 관한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나눠 가지고 습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 자기가 진입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지금 윤석열을 배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내가 계속 사느냐 거기를 빠져나오느냐 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매우 참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국정 운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하는 것과 네.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척계에 쌓여 있는 이 구조적 모순은 한꺼번에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쪽은 똘똘 더 뭉쳐서 버티면 뭔가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잖아요. 인류의 예. 역사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탐욕과 또 인간이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거기서 집결하는 소위 특권층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그 악화되면 결국 그 시대가 무너지잖아요. 망하잖아요. 고려도 그렇게 망했고 조선도 그렇게 망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 네. 유튜브도 사실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선 과정까지 엄청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뛰었는데 아 요즘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까 조회수가? 아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많이 그래요? 떨어지고 최강욱 TV는 안 그러지 모양이죠. 아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올리진 않으니까 주말에 한번. 그 보니까 요즘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이런 데 뉴스 보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네. 기쁨이고 또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즐거움, 국민으로서 좀 이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죠. 만족감을 느낄 정도가 요즘 뭐 국민으로서 네. 이 자존감이 엄청 많이 생기고요.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을 찍었다고 내가 맞는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은데도 만나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정하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독권 카르텔 안에서 그렇죠. 생존 또는 존재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네. 우리는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도 절대 다수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네. 정말로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말로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